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 행정과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정책과 이 사회복지 실천, 요 가장 위에 이 매크로한 수준의 것과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업프런트, 최전선에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는 수준의 이 사회복지 실천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매조 레벨에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결국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잘 경영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정 있죠? 행정 중에서 사회복지 조직에 알맞은 부분을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빌려와서 사회복지 행정에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더 알맞고 적절하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또 총체적인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public administration, 공공행정 정도 되겠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dministration, 이 행정이 영국과 같은 사회복지의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 나라마다 사회복지의 시작점이 다르고 또 그 역사가 다르고 또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해당 국가에서 해당 사회에서 얼마만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 영국처럼 공공 서비스가 강화되는 쪽에서는 이 public administration이 사회복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만큼 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에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이 행정의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고전적인 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이라든지 인간관계론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적 관리론은 객관적인 관계, 과학적인 관계로만 이 행정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는 과학적 관계 외에 인간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계산되지 않는 부분들도 측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면서 효율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이렇게 대두되죠. 그래서 의사결정론이라든지 그리고 상황이론이라든지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관계라든지 기계적인 어떤 그냥 관계성에서만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지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상황이론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어진 상황에 의거해서 이 조직이 얼마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버의 관료제 이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 근대 사회에서도 이 관료제 이론은 매우 조직을 지탱하는 매우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취급받고 있죠. 물론 그에 따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관료제가 차지하는 적어도 이 조직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료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논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 이론입니다. 바로 시스템 테오리인데요. 여러분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학생들이 적정한 답을 꺼낼 때까지 5분, 10분, 20분, 30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 테오리를, 이 체계 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스템 테오리, 이 체계 이론의 그 기본적인 것은 이 단계로 이루어진 이 플로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환류라고 하는 피드백을 말합니다. 투입이 되고 전환, 이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이런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런 플로우를 이 플로우를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무질서한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시스템화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팀, 운동을 하는 스포츠 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뭐가 정신없고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보통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라. 시스템화 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꺼내놓죠.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고, 변환이 되고, 결과물을 내고, 또 피드백을 하는 이 플로우,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측입니다. 추측 가능한 것이죠. 네, 결국 우리가 시스템을 원하는 것은 추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중간에 변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추측할 수 있고, 전환 과정과 결과물을 추측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환류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업스케일드, 조금 더 나아진 조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이론에서는 시스템 이론 자체의 플로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적어도 일정 정도의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간 이 봉사 조직의 특성상 이 적절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사회복지 조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은 사실은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와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이해하려면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한번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양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복지 역사를 다룰 때 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 만들어지고 행정을 통해서 전달된 서비스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알맞게 전달이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의 최일선, 가장 최전선에서 현장에서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전달이 된다든지 일정한 집단에 어떻게 전달된다든지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전달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행정을 통해서 전달된 정책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운영이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특히 이 사회복지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책이 만들어지고 행정을 통해서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은 그 수준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손끝에서 나간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합리적이고 뭐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져도 결국은 그것이 사회복지사의 손끝에서, 사회복지사의 몸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날의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 전달되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과 질,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사회복지사의 이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바로 이 윤리적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개개인의 윤리적 가치 판단 기준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서로 다름에 있어서에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를 우리 줄이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범인류적인 우리가 인류애적인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고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고전 속에 있는 인류에 기반한 가치들은 그것은 사실 불변한 것이죠. 뭐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타주의라든지 희생정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고전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릴 때는 책을 잘 안 봤지만 오히려 나이를 먹고 이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이 고전에 대한 흥미가 더 물론 제 나름대로의 필요겠죠. 고전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저도 뭐 독서를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고 주위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도 보수교육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만큼 사회복지사의 그 역량, 자질,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는 이 개인이 있고요, 단위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그냥 찾아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의 개인적인 수준이 있고 또 집단이 공유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든지 월남전 참전 전우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특징이 지어진 집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체면을 유지하고 이렇게 다른 타인들과 쉽게 친해지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서구 문명에 비해서 사회 어떤 문화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이 집단 활동이라든지 집단 서비스 활동을 일방적으로 끌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세 번째 말씀드린 이 가족 단위로 접근하는 것을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이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할 때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바로 이 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애라든지 가족 문화라든지 식구 뭐 이런 그런 문화를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현대사회에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사비스의 그 자원을 개발을 하고 또 그 자원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 지역사회 단위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접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과거에 비해서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중요성을 더해 간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뵐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